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 시킬 테니까요. 제가 업로드 시키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학습 진도가 더 뒤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이 영상 촬영을 준비하고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있거든요. 혼자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내 본연의 업무도 하면서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제가 업로드하는 이 강의 진도보다 여러분들의 학습이 더 뒤처져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거 하나 약속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제2장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앞 시간에 우리가 영국의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학습을 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독일과 미국의 사회보장 정책,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영국만큼이나 독일과 미국의 역사도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데요. 우리가 그 재미의 맛을 아마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저와 같이 강의하면서 학습하면서 그 재미의 맛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독일과 미국의 사회보험 도입과 특히 미국의 대공황 이렇게 구분하여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독일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영국보다도 앞서서 사회보험을 세계 최초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가 국토를 통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회보험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도입해 가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입법 과정을 보면요. 1883년에 질병보험을 필두로 해서 84년에 산재보험, 89년에 폐질 노령보험, 지금으로 따지면 나이 연령 기준을 두고 있는 기초연금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을 가장 먼저 실시했으며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의 출발을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가장 보편적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보험이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을 어느 나라에서 시작을 했다? 독일에서 먼저 시작했다라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1929년 10월 24일 세계 대공황을 맛보게 됩니다. 이 세계 대공황 이후에 미국은 자유주의의 한계를 느끼면서 어때요? 서서히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는데 거기에도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사회보장 입법 과정을 보면 1929년 10월 24일 대공황이 있었고 대공황 이후에도 어때요? 과거의 자유주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고집하다가 결국은 또 하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즉위하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사회보장법을 입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령보험, 실업보험, 공공부조 등을 입법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자유주의 시대에서 어디로 넘어가면서 복지국가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케인즈입니다. 경제학자 케인즈의 경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유효 수요 이론과 승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이번 강의에도 이쪽 위에 상단에 독일의 사회보장 입법 과정과 미국의 사회보장 입법 과정을 제가 따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화질은 좋지는 않지만 강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숙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영상을 살펴보시면 지금 영상을 보고 이 두 영상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계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면서 여기에 기존의 강의, 독일의 사회보장 입법 과정과 미국의 사회보장 입법 과정에 대해서 업로드 하실 테니까 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독일 제국의 사회보장 입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일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을 도입한 국가입니다. 19세기 말 후발 공업 국가였죠. 야,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누가 먼저 실시했을 것이다 라고 질문들을 하면 대부분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외치는데, 영국이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가 아니라 19세기 말 어디에서? 그것도 후발 공업 국가였던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뭐예요?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입법화 시킵니다. 독일에서 1883년 건강 질병보험을 도입하고요. 이후에 1884년 산재보험, 1889년에 노령 폐질보험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독일은 1883년 건강보험을 가장 먼저 사회보험으로 입법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 건강보험을 중요시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강보험은요,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도입이 됐어요. 이 비스마르크가 19세기 영토를 통일하면서 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코퍼라티즘이라 그래서 영토의 통일뿐만 아니라 내부의 사회 통합도 필요성을 느낀 거죠. 내가 영토를 통합했지만 내부 세력들을 통합하지 못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내부의 조직들도 통합하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이 내부 조직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채찍과 당근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때 채찍은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채찍은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진압법을 1878년에 제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채찍은 누구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비스마르크가 연방국가를 통합을 했더니 노조의 세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 노조의 세력이 강하면 국가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내부 통합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국가의 권력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쉬운 방법이 뭐예요? 노조의 세력을 와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조의 운동,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진압법을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와해시키려고 하면 노동자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왜? 이 공제조합이라든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큰 도움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여기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노조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어디서 하겠다? 사회보험을 통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내겁니다. 사회보험을 통해서 노조가 했던 일들을 대신 처리하면 굳이 노조가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펴는 거죠. 여기에서 당근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제도에서도 어떤 것이냐면 산재보험입니다. 노조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노조는 뭐예요? 노동자들의 연합이잖아요. 일하다가 다쳐서 소득이 갑자기 끊겼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노조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조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을 이제는 누가? 국가에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스마르크가 내건 당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근은 뭐냐? 노동운동에서 노동자 계급을 국가로 흡수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비스마르크는요, 이 사회보험을 도입하는데도 생각 없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회보험을 도입했다고 해서 뭐예요? 이 국내 세력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가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산재보험 도입에서 제국보험공단을 운영을 하는데, 제국보험공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보험공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로자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는 제국보험공단에 강제 가입되겠죠. 민간보험은 들 수가 없어요. 민간보험을 뺍니다. 그럼 무조건 제국보험공단에다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보험공단을 통해서 중앙집중식인 통제를 원합니다. 누가? 비스마르크가. 자, 그런데 이 중앙집중식 통제는 근로자는 자본가나 기업이 아닌 국가에 고마워할 것이다 라는 거죠. 국가에서 이렇게 중앙집중식으로 통제를 하면, 여기가 컴마가 있어야 되겠네요. 근로자는 누구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자본가나 기업가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산재보험을 지급하는 것이 중앙집중식으로 중앙에서 제국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누구? 국가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그동안은 노조에 고마워했지만 이제는 국가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라는 옴수를 쓴 거죠. 옴수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러한 제국보험공단 운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누가 비판을 했느냐? 노동자와 자본주의가 모두 다 비판을 가했습니다. 노동자는 왜 비판을 가했느냐?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더하기 사회주의자는 노동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가 될 것이다 라고 비판했죠. 맞죠?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중앙집중식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 통제를 거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배제시켜 나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중앙집중식 통제 안에 다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노동자와 보수 사회주의자들은 이 제국보험공단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자들은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뭐예요? 그런 국가 중앙 집중식의 통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은 누구의 세력만 커져요? 국가의 세력만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는 관료화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한 거죠. 누가? 자본주의가들이. 그래서 관료화가 되면 자본주의자들도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와 자본주의자들 모두 다 이 중앙 집중식인 제국보험공단 운영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할 것은 뭐냐면 비스마르크와 의회예요.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의회의 세력이 크면 안 되겠죠. 내가 이 나라를 통솔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밑에 의회라는 의회가 존재하잖아요. 이 의회의 세력이 크면 역시 나의 파워나 나의 주장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의회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회를 견제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제국보험공단에 누구를 포함시키냐면 근로자들을 이 보험공단 조직으로 삽입하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국보험공단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 많고 불평 많은 근로자들이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내가 거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근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 의회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로자가 이 공단의 조직으로
편입되는 순간 국가에 편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의회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을 공단 조직에다가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회는 바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의회는 비스마르크의 의도를 파악하고 노동자들을 배제한 자본가들로 보험공단 조직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이 의회는 자본가들이 보험공단 조직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자본가들은 좋았느냐라는 거죠. 이 자본가들은 그 공단의 실질적인 운영비를 제외한 필요한 모든 자본들을 실질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자본가는 산재보험공단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었으나 많은 운영비 지출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는 누가 다 됐어요? 이 공단 조직을 장악한 자본가들이 다 보충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1883년에 건강보험이 도입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산재보험인데 왜 산재보험이 먼저 도입되지 않고 건강보험이 먼저 도입됐느냐? 이렇게 제국보험공단 운영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날을 세우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의 노동자를 영입해서 의회를 견제하고자 하는 이러한 음모와 또 의회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견제하는 자본가를 영입해서 견제하는 이 과정에서 답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분쟁거리가 없는 뭐부터? 건강보험부터 의회를 승인시켜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강보험은 그러니까 크게 논의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크게 메리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도 비스마르크도 그냥 쉽게 상정하고 또 의회를 승인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비스마르크와 의회 간 산재보험에 대한 논쟁이 지연되자 1883년에 건강보험이 의회를 통과하여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 자체가 그렇게 독일에서 먼저 내세우고자 했던 그러한 보험은 아니었다. 사회보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듬해 1884년에 산재보험이 좀 전에 설명했던 형태로 이제 승인을 받고 도입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를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목적을 다 달성하지는 못했죠. 물론 사회보험 입법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비스마르크가 또 하나의 카드를 내민 것이 뭐냐면 지금 설명할 노령폐질보험입니다. 노령폐질보험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 당시 70세 이상 퇴직자에게 50마르크의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게 노령폐질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기초연금하고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면 돈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을 주는 사람한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겠죠. 비스마르크가 거기에서 착안했네요. 내가 이게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 기초연금을 장악한다 그러면 그 돈을 받는 사람 또 그 가족들은 국가에게 충성을 할 것이다 라는 또 음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노령폐질보험을 통해서 내부 사회통합의 꿈을 다시 한번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가연금 수령, 국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됐냐면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성된 의회의 통제를 받고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50%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 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내걸었던 이런 내부 통합은 비스마르크 방식의 내부 통합은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보험을 입법화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안 들어봤던 단어일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어를 설명하면 코포라티즘이다라는 거예요. 이 비스마르크 하면 코포라티즘을 한 번쯤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한데요. 코포라티즘은 국가가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 및 가치를 통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도 여깁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결국은 국가의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사회보험을 통한 코포라티즘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을 통해서 코포라티즘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의회의 견제와 그 다음에 노동자들과 또 사용자들에 의해서 통제받는 시스템으로 결국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산재보험에 이어 노령 폐질보험에서도 자신이 의도한 코포라티즘을 관철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반대해왔던 사회보험 제도를 입법화하는 데는 성공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보험이 어디에서 도입이 되죠? 네, 독일에서. 몇 년도? 1883 정도는 기억하시고 건강보험이 왜 앞섰는지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예방적 성격의 사회복지 정책이 만들어졌고 남성 노동자 중심의 정책. 여러분들요, 사회복지 정책은 최근까지 페미니즘자들에 의하면 사회복지 정책을 긍정적으로 봤을까요? 페미니즘은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여성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그러면 여성주의자들은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그동안 우리나라도 고민해 보시면 그동안 만들어졌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노동자들을 1차적으로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노동자, 세계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누구였죠? 여성이었죠. 남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은 누구를 대변하는 정책이었다? 남자들을 대변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미니즘은 사회복지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그러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도 배웠죠.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성이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독일이라는 나라의 사회보험 입법 과정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요? 저만 혼자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이번에는 미국의 나라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하면 물론 그 과거부터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한계상 미국 하면 1929년에 세계 대공황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1929년에 촉발된 경제공황. 1929년 10월 24일 하루아침에 주가가 반토막이 됩니다. 앞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재의 주가는 상한가 30%, 하한가 30%로 전날 대비 30%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보호하는 거죠. 투자자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로서 그것 또한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라 그러는데 이날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냐면 전일 대비 하루 전날 대비 얼마가 떨어졌냐면 반토막 이상이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이 정도면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경제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면요 정말 힘듭니다. 왜? 있는 돈을 투자했으면 그나마 버틸 힘이라도 나죠.
어떤 집의 전세자금, 아무튼,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투자한 사람들 포함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경제공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농산물은 이만큼 쌓였는데 돈이 없어 살 수가 없네?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조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고요. 수출도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하게 됩니다. 수출도 줄어들고 실업자는 급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존권은 위기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이러한 위기 상황 전에도, 위기 상황이 발생한 후에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정책이 아주 없거나 미미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후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후보 대통령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 적어도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후보 대통령은 그 순간에도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공황 상황에서도 자유주의적 미국 생활 방식을 고집을 합니다. 자,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굶어 죽게 되고 돌아가던 공장은 문을 닫게 되는데 국가가 특별한 어떤 정책이나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 없이 자유주의 사상에 내어 맡긴다라는 것,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를 지원하며 빈민구제를 실시하는 것을 거절당한다라는 거예요.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은 엄청 많은 주정부가 있고 통합하고 있는 연방정부가 있는데 이 주정부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방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유주의 국가니까. 참 재미있죠? 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1차 뉴딜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세계 대공황을 직면했는데도 후보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특별한 어떤 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32년에 경제공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후보 대통령은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1933년 후즈벨트가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됩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3일 안에 했던 것이 뭐냐면 개혁입니다. 그리고 1933년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산업, 농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제1차 뉴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1차 뉴딜 정책은 어떻다? 국가가 금융, 산업, 농업 등 다양한 현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1차 뉴딜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고 3일 뒤에 무엇을 했냐면 금융계획을 실시합니다. 부실 은행들을 영업 중지시키는 거죠. 폐점시키는 거죠. 부실 은행은 뭐예요? 예비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부채나 자산 규모를 판단해서 어때요? 부실한 은행들은 퇴출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 국가산업부흥법이라 그래서 국가가 산업에 뛰어들어서 독과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은 1차 뉴딜 정책은요, 이 국가산업부흥법 때문에 막을 내리긴 하지만 국가산업부흥법보다 국가가 산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독과점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농업조정법이라 그래서 AAA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농업조정법, 뭐예요? 생산량을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엄청난 돼지들을 키우고 있고, 가축들을 키우고 있고, 농산물을 뿌려서 성장하고 있는데, 세계 대공황이 직면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명을 내리냐면, 농작물을 갈아엎어라, 돼지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미국의 시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실업자들이 늘어나서 하루하루에 끼니 걱정하고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있는 식물을 갈아엎히고 가축을 도살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했더니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이 가축 생산 농가들이 안정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갈아엎고 죽이는 것은 아마 굶주린 미국 시민들 앞에서는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였으나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봐서 농사를 짓는 사람과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고용이 창출되고 이러면서 어쨌든 1차 뉴딜 정책의 효과는 톡톡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아까 1차 뉴딜 정책이 어쨌든 실패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실패했느냐? 독점을 하고 있던 이 국가산업부흥법으로 해서 독점을 하고 있던 기업에서 병든 닭을 판 거예요. 병든 닭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독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난 좋은 제품을 살 거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것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의회가 이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압력을 넣은 거죠. 사회주의자들이 아니구나. 자유방임자들이 이것은 비미국적인 조치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때 대법원에서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제1차 뉴딜 정책인 국가통제와 계획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뉴딜 정책은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제2차 뉴딜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1차 뉴딜 정책 이후에 더욱 진보적인 색을 띠게 됩니다. 노동자들 편에 1차 뉴딜 정책은 국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면 2차 뉴딜 정책은 진보적인 색을 더 강화시키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차 뉴딜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와그너법,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입니다. 자, 와그너법의 제정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 노동관계법, 와그너 노동관계법의 제정으로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됩니다. 즉 인정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노조에 가입하면 뭐 하겠어요? 단체 교섭권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노조의 큰 덩어리가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래서 단체 교섭권을 통해서 고용주와 단체 협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의 지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1935년 사회보장법. 우리가 몇 번 반복했는데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어디다? 미국이다라는 거예요. 사회보장 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는 어디다? 독일. 독일의 사회보장 안에서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장법 제정으로 미국이 최초의 전국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그 전에는 이 사회보장법 전에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거의 전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껏해야 어떤 주정부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연방정부가 노령보험을 또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해주는 실업보험과
공공구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 1935년 사회보장법 입법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은 건강보험법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1883년에 도입이 됐는데 미국은 건강보험이 어떻게 됩니까? 입법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던 의사들이 연합하여서 완강하게 반대한 거죠. 무엇을? 건강보험 도입을. 왜 의사들은 건강보험 도입을 반대를 했냐면 건강보험이 도입이 되면 의료 습가 등 다양한 의료비에 관한 것들을 국가로부터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국가,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 건강보험까지 같이 사회보장으로 입법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보장 전체를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회보장 전체를 거부당하는 것보다 건강보험을 잠깐 양보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미국은 건강보험, 의사의 완강한 반대에 건강보험을 양보하고 나머지의 사회보장을 도입하면서 사회보장 입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는 그냥 됐던 제도가 어느 나라는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렇게 입법화되지 못했던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있을 때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서비스, 그죠? 그런데 미국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도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아직까지도 입법화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마무리해 볼까요? 복지국가의 시대, 복지국가의 팽창. 복지국가는 1929년 10월 24일 세계 대공황 이후에 자유주의 사상은 이제 막을 내리고 누구가? 케인즈와 어떤 누딜 정책과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부의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어진, 그래서 개입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개입으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다양한 복지제도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자유를 선호하는 미국도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 헤드스타트를 실시합니다. 자, 미국은 왜 이렇게 미국이 실시한 이 빈곤과의 전쟁, 헤드스타트는 우리가 배웠던 사회복지 가치 중에 뭐예요? 자유라는 가치 중에 어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인 자유겠죠. 평등에서도 보면 뭐였어요? 가장 소극적인 평등인 뭐에 해당돼요? 기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안 되시면 앞강의 들으셔야 되겠죠? 자, 복지국가의 위기. 그러면 이렇게 복지국가가 케인즈나 느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복지국가로 인해서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던 이러한 시스템이 언제 막을 내리냐면 1973년에 세계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합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거죠.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죠? 물가가 올라가죠. 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아니고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떤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경기가 호황이면서 물가가 상승할 때, 경기가 호황이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건 큰 걱정이 없어요. 그죠? 내가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도 충분히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 급여는 떨어지는데, 내가 실직하고 일을 하지 못해서 내 급여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오일쇼크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국가 주도적인 복지국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지국가의 또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통해서 복지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나고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이 복지국가의 한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복지 혜택과 지원을 이제는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1970년대 이후. 그래서 복지국가의 재편을 보면 과거에는 복지국가 시대에는 복지 혜택의 포괄성과 적용 범위도 보편적으로 복지 혜택도 적절한 수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복지국가 위기 이후 1980년대 이후는 수급 요건을 강화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강화시키고요. 급여 수준은 낮춥니다. 급여 기간도 줄이고요. 수급 조건을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지의 혜택이나 대상들을 축소시키거나 줄여나갔다라는 거예요. 언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자, 물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다시 큰 그림으로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엘리자베스 불법 1601년에 만들어져서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사상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생기죠? 돈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 세력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같이 학습하게 될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쭉 나아가서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상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증대가 되고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수혜를 입죠. 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이 쭉 고공행진을 하다가 1929년 10월 24일 거무목요일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미국의 경제공황, 또 미국의 엄청 많은 나라들이 투자했다가 같이 경제공황에 직면하면서 하루아침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죠. 세계 대공황 이후에 1929년 이후부터 오일 쇼크가 발생하는 1973년 이 사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복지국가 시대다라고 한다. 기억하세요? 복지국가. 다른 말로도 기억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사회 민주주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시대를 살펴보면 수정자본주의, 기존의 자본주의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뉴딜이라든지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 앞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케인즈의 경제이론, 이 PPT 다음 화면에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이 여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경제가 호황기를 맞다가 언제? 오일 쇼크가 발병하면서 어떻게? 이 복지국가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시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제 막을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어디를 개입하냐면 미국은 이집트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군사 규모가 월등히 앞섰던 이집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뭐를 갖고 있어요? 산유를 갖고 있잖아요. 이 기름을 갖고 있는 산유국들이 미국에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기름값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름값은 1973년에 2배, 3배, 4배로 뛰고 또 1970년대 후반에 다시 고공행진을 해서 이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10배 이상 오일값이 폭등하는 것을 우리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오일 쇼크까지 1970년 후반까지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그동안 자리 잡았던 복지국가는 막을 내리고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등이 즉위하면서 신자유주의, 다시 시장의 원리에 내맡기는 신자유주의 사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거는 최근의 변화예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지금 세계와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복지국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봤더니 여기가 우파죠, 우파. 여기가 좌파죠. 여기가 다시 우파죠. 여기가 크게 보면 좌파죠. 그래서 우파, 좌파 이렇게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교수님 너무 사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보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우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우파. 자, 신우파는 뭘까요? 예,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이 같은 신이죠. 우파는 자유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우파는 뭐와 같은 단어예요? 신자유주의와 같은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용어를 전달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항공기는 요 사이 1940에서 70년대라고 보시고, 복지국가의 위기는 70년대 말, 2차 오일 쇼크가 진행된 70년대 말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사상으로 재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의 경제 이론인데요. 17회에 케인즈의 경제 이론에 대해서도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케인즈 경제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또 들어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유효수요와 승수효과입니다. 유효수요, 앞 시간에도 설명이 됐는데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실제 지출이 수반한 수요입니다. 제가요, 아주 큰 후원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시스템이 이래요. 여러분들 여기가 엄청 좋은 스튜디오. 제가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올렸더니요, 친한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스튜디오에서 찍었어?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를 혹시 이 내부를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깜놀할 거예요. 여기가 제가 창고고요. 창고를 부랴부랴, 여러분들 과거에 한 2달, 3달 전에 찍은 영상들을 보면요, 그 곳이랑 똑같은 곳이에요. 환경이 열악해요. 캠코더도 없어서요.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요. 30분이 지나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져요. 꺼질 줄도 모르고 계속 강의하다가 축 서질 때가 있어요. 왜? 카메라는 꺼졌는데 나는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싶은 욕심은 뭐냐면요, 캠코더를 좀 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편집하고 저장을 꾹 눌렀는데요. 이 정책론 제 첫 번째 강의가 1시간이 좀 넘었었잖아요. 이거 편집하고 저장하는데 저장 시간만 1시간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1시간 35분 정도 저장됐더니 갑자기 35분 남겨두고 오류. 이것을요 7번, 8번 반복하고요. 제가 겨우 꼼수 부려서 겨우 저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낡은 것도 한이 되더라고요. 캠코더도 사고 싶고 컴퓨터도 사고 싶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나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요. 사고 싶어? 돈은 없어. 사고 싶어? 돈은 없어. 자, 이거는 케인즈가 말하는 유효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공간이 엄청 더워서요, 끝나면 왜 음료수 하나 사 먹고 싶어요. 근데 호주머니에 마침 돈이 있어. 자, 그럼 뭐예요? 이거는 내가 수요도 있고 살 수 있는 돈도 있죠. 이것을 유효수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케인즈는 어떻게 이 유효수요를 늘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유효수예요. 자, 그럼 국가에서는 어떻게 유효수를 높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여기에서 어때요? 댐, 항만, 철도 등 건설하는 공공사업들, 국책사업들을 한 겁니다. 자, 국책사업을 폈더니 실업자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일을 하니까 급여를 받게 됐어요. 급여를 받으니까 호주머니에 이제 돈이 생겼죠. 그러니 음료수뿐만 아니라 나 이제 캠코더 하나 정도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추상적으로 캠코더를 그리워했던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캠코더를 구입할 수 있는 자본을 축적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효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효수요를 높여줘야 된다? 구매력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매력을 높여줬더니 국가가 국책사업을 했더니 한 바퀴 사이클을 돌았더니 이분이 구매력이 높아져서 또 샀어요,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히 또 뭐가?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해. 왜? 사람들이 물건 사기 시작하니까. 공장이 가동되니까 또 이제는 누군가를 고용하기 시작해요. 고용했더니 또 급여를 받게 돼요, 근로자는. 그래서 또 물건을 사게 돼요. 이렇게 국가가, 정부가 지출에 사용됨에 따라서 시장 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비율을 우리는 승수라 그러는데, 이 승수 효과는
처음에 항만에 들였던 돈보다 이것을 통해서 구매력을 높이고 구매력이 올라간 사람들에 의해서 산업이 가동되잖아요. 이 효과가 처음에 국가가 들였던 노력이 1이라면 이 산업이 가동되면서 얻게 되는 효과가 2라 그러면 이렇게 내가 투입했던 것보다 그 효과가 엄청 커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승수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과 승수 효과에 의해서 국가는 어떻게 한다? 말 그대로 이러한 사업들을 펼쳐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떤 게 이런 보기들이 나왔죠. 국책 사업으로 고용을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높아지겠죠. 소득이 높아지면 뭐예요? 국민들의 유효 수요를 증가시킨다. 구매력을 증가시킨다. 이게 복이었어요. 왜?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 경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효 수요가 감소해. 내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침체되죠. 왜? 물건이 안 팔릴 거니까. 경기가 불황된다라는 거죠. 경기가 불황되면 이는 다시 실업과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라는 것. 이러한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뭐다? 케인즈의 경제이론이다라고 보시면, 이 케인즈의 경제이론은 그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이론을 뒤엎는 거죠.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이론은 어때요? 시장이 안 보이는 커다란 손이 있어서 시장이 다 조정해준다라는 것이 고전 경제학이라 그러면, 케인즈의 경제이론은 어떻게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번 시간 요약하겠습니다. 독일 비스마르크 1883년 질병 건강이에요. 건강보험 같은 말, 84년에 산재, 89년에 폐질 노령보험. 이게 다른 교수님들이 연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국민연금 아니고요. 기초연금이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자, 미국은 대공황 1929년 10월 24일 대공황을 통해서 입법하게 되죠. 1935년 제2차 누딜 정책에 의해서 와그너법과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입법된다라는 거. 그래서 노령, 실업, 공공보조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없다? 여기는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케인즈의 경제이론에서 기억할 것은 유효수요와 승수효과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한국복지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한국복지 정책의 흐름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아주 조그맣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책과 법제를 공부하는데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한국복지 정책을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흥분되고 설레고 새로운 지식에 의해서 기뻤나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한국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